이런 상황에 그 이야기도 먼저 할게요. 손정우에 대한 분노가 어마어마하대요. 그 M번방, 뭐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이게 지금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범죄의 인도 결정, 뭐 이게 한국을 뭐 택할 수 있게 해주면 미국하고 다르게 처벌이 좀 약하다 이런 거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근데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지금 법 발의가 됐다.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게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게 고검에서 한번 판단하면은 끝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라는 건데 아마 법안 발의도 이제 2019년으로 해서 소급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보내고 싶은 국민들의 마음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케이스를 보면은 보니까 이제 이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국민 정서상으로는 미국에 보내는 게 맞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사법부에서 이런 판단을 한 근거 중에 지금 이 사람을 풀어준 손정우를 풀어준 이유가 이 다크웹이나 이런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수사 협조를 얻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협조를 얻을 거며 얻는다고 해서 과연 이 범죄가 사라질 거면 어떤 명분이 너무 약하지 않나? 어떤 좁은 생각에서 판단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실제로는 미국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미국에 가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한번 제대로 보여줘가지고 국내에서 오히려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만약에 손정우를 미국에 보냈을 때 실익과 안 보냈을 때 실익 어떤 게 큰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히 안 보냈을 때 실익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사가 그 고민을 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있는데 분리해서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기로 한 판사와 1심 판결을 아주 약하게 때렸던 판사가 다른 분이에요. 물론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사법부라는 하나의 큰 틀로 욕하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로라 비커가 BBC 기자가 썼던 내용이 그거거든요. 계란 18개 먹은 사람과 몇 개 그 18개인가요? 맞나요? 훔쳐 먹은 사람과 손정우의 그 판결 그 결과가 형량이 똑같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물론 그 재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정우를 안 보내기로 결정한 판사의 근거는 이런 거거든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다 그냥 그런 고민 없이 무조건 보내는 게 좋은지. 첫 번째는 사법주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손정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재판 간할권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과연 그럼 우리는 미국이 원할 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우리나라 국민으로 존재하는 그 범인에 대해서 피의자에 대해서 항상 미국으로 넘겨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요. 형량이 다르다. 두 번째는 나중에 손정우에 관련돼서 이런 범죄의 다른 부분을 추가적인 그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때 그럼 미국에 만약에 그 신병이 인도된다 그러면은 손정우를 수사하러 갈 때 우리나라 수사관들이 미국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면회 신청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손정우에 대한 접근권이 차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따지면 우리가 이런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용산에서 패터슨이란 그 어린애가 우리나라 그 국민을 흉기로 찔러요. 화장실에서. 근데 걔를 인도받는데 18년 걸렸습니다. 안 주거든요. 미국도.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 미국이 그렇게 안 주는데 우리는 쉽게 그러면은 미국이 야 신병 넘겨줘. 그러면은 그냥 넘겨줘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가 이렇게 범죄가 피해자가 중복됐을 때 우리는 미국이 더 형량이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넘겨줘야 되는가.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학도의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이다. 예. 어쨌건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제, 그러니까 불복 절차가 없어서 범죄인 인도 심사 결정을 대법원에 지향 걸 수 있도록. 그러니까 2심 정도의 상황까지 만들어 주는 거죠. 단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건 이런 법안이 나왔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회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야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는 국회 부의장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법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부의장은 야당 몫에 뭐 그게 이제 원내 교섭단체의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관례적으로라도 부의장 한 명은 미래통합당에 나와야 되는 건데 안 해. 하니까 지금 18개 상임위원장 중에 17개는 민주당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위원장도 뽑겠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징글징글하지 않아요? 이놈의 그 발목 잡기는요, 온갖 핑계를 대지만 정말 징글징글해요. 내가 미래통합당이라면요, 진짜 도울 건 막 도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권을 보면 막 꽃이 핀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어차피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그냥 발목 잡는 게 이게 태생적으로 안 고쳐지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이 바닥에서 너무 오래 있으셔가지고 어디 상자 안에 갇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를 뭐 따라간다라든지 그 본인들의 생각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판단 자체를 못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제 과거에는 저도 이제 이런 분들을 봤을 때는 예전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 생각이 있겠지 그런 판단을 들었는데 점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좀 이런 분들을 기웃기웃 거려보면서 판단을 했을 때 정말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거든요. 그럼 바쁜 일정 속에서 생각도 갇혀버리는 효과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당에 미통당에 계신 정치인분들도 어떤 그 속에서 반대만 하는 습성과 생각 자체가 갇혀 있다 보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이제 더 이상 전환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왔나 싶을 정도의 의심을 가게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안이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부의장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이 미통당의 지금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박지원 장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반대하겠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한 놈만 팬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정보위라는 게 구성이 돼야, 그러니까 정보위원장이 그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아야 실은 청문회 그 관할 그 상임이기 때문에 박지원 내정자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뭐냐면,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안 서둘러도 그냥 이렇게 해결될 일이라 생각하는 게 미통당 스스로, 통합당 스스로 들어올 일이거든요. 근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이 이렇게 발목을 잡고 스스로 명분을 못 찾고 정보위원장 그다음에 국회 부의장을 못 낸다 하더라도 그럼 너희들이 스스로 하기 힘드니 그럼 우리 뭐 해줄게. 그러면서 원을 완전히 구성한 후에 지금 대통령 뭐 등원 연설 시기를 좀, 개원 연설 시기를 좀 잡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내용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의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부의장이 아직 그 보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군가 그 선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의지를 가지면 지금 국회 부의장이 6월 5일 법정 시한 이후에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아직 자리 없으므로 나머지 원내대표와 다른 부의장과 협의해서 이렇게 보임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미통당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 생각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상임위 17개를 다 가져왔을 때 본인들이 좀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던 게 먹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가면은 자기들한테 약간 동정심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참 아쉬운 감이 너무. 근데 그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미통당이, 우리가 보기에 통합당이 이번에 국회 원결선 과정에서 나름대로 투쟁을 했잖아요. 본인들 지지세를 결집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여론조사가 20%가 안 넘던 그 통합당에 대한 지지율이 근 30%에 근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자기들이 결집을 못했잖아요. 이게 본인들이 결집을 못한 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논리는 이분들이 결국엔 지난 총선도 유튜버들한테 갇혀가지고 정확한 현실 파악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계속 그 문재인 정부를 깐다라든지 어떤 부정적이라든지 발목 잡으면 뭔가 될 거다라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면 통했어라는 어떤 인식들에서 절대 변화하지 갇혀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못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각자 자기 의견만 얘기하는 거고.
지금 그러면서 이제 당명 바꾸는 거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 당에서는. 그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게 뭐 떠오르는 것도 없고 그냥 통합이 들어가는데 미래를 통합하는 거. 민주통합이나 통합민주는 그나마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김종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 당명으로는 민주당 같은 당이 참 좋은데. 그러니까 그 현충원 가서도 자꾸 민주당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김종인 머리에는 민정당하고 민주당만 있는 거죠. 대한민국 정당은. 알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